지금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한 도시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폭염으로 데프리카라 불리는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수달이 살고 있다는 보고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은 섬유공업도시라고 합니다. 파리 생강에서조차 사라진 수달을 되살리기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던 유럽. 그런데 한국의 산업도시에서 수달 가족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CNN은 즉시 검증팀을 파견했습니다. 20년간 세계 각지에 조작된 홍보를 폭로해온 프랑스 출신 알렉상드르 로슈가 그 주인공이었어요. 중국 베이징의 가짜 생태복원을 박살낸 짝퉁 홍보 감별사. 로슈는 확신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식 쇼일 거라고. 정교하게 연출된 도시 마케팅일 거라고. 독일의 저명한 언론 평론가 빌헬름 슈나이더도 조롱했습니다. 섬유공업 도시에서 수달이라니 아시아인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군. 하지만 그들이 예상한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대구에서 벌어진 일은 그들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을 무릎 꿇게 만든 그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상드르 로슈입니다. 파리 16구 작업실, 7월의 생강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전화기가 울렸어요. CNN 아틀랜타 본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죠. 미국식 영어 억양이 선명했습니다. 로슈 씨,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요. 임무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한국 대구 신천이라는 강의 수달. 진짜인지 쇼인지 검증하는 것. 저는 지난 3년간 생강 다큐멘터리로 프랑스 전역을 감동시켰어요. 파리 시민들이 강을 되살리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냈죠. 그 후 중국 베이징에 조작된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폭로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짝퉁 홍보 감별사라고 불렀어요. 20년간 가짜를 잡아왔습니다. 조작된 인터뷰, 연출된 시민 반응, 가짜 생태복원. 제 눈을 속인 적은 없었죠. 에이전트 마르크가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대구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인구 240만의 섬유산업도시. 여름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곳. 시민들이 데프리카라는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뜨거운 도시. 그런데 그런 곳의 도심 하천에 야생수달이 산다는 거였어요. 노트북 화면에 신천 사진들이 떴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강변 산책로. 깔끔하게 정비된 수변공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노는 장면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베이징에서 봤던 그 조작된 완벽함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몰스킨 노트에 적었어요. 체크포인트 1. 연출 흔적 찾기. 체크포인트 2. 현수막, 임시시설 확인. 체크포인트 3. 동원된 시민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관찰.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빌헬름 슈나이더였어요. 독일의 저명한 언론 평론가이자 제 오랜 라이벌. 늘 냉소와 편견으로 무장한 남자였죠. 또 아시아 생태쇼지. 이번엔 야생수달이라고. 창의적이네.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검증하러 갑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 너는 원래 냉정한 여자였잖아. 생강 다큐 때처럼 객관적이어야지. 빌헬름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폭로 다큐 때도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결국 사실이 드러나자 조용해졌죠. 핸드폰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강에서 보트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3년 전 이 강을 촬영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정말 파리 시민들이 강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시민들의 진심은 진짜였어요. 그런데 대구는 어떨까요? 아시아의 산업도시, 그것도 섬유공업도시에서 벌어지는 생태복원. 베이징처럼 정교하게 연출된 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았어요. CNN 측에서는 당신의 검증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베이징 폭로건 이후로 신뢰도가 최고점이죠.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뭔가요? 한국이 주장하는 도시 생태 복원의 진위를 가려내는 거예요. 만약 진짜라면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가짜라면 또 다른 아시아식 홍보 전략의 허상을 폭로하는 거죠.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일주일 일정, 3인팀 구성. 소피아 마르틴과 루카 벨라스케즈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샤를 드골 공항에서 팀을 만났습니다. 소피아 마르틴 33세. 프랑스와 스페인 혼혈의 카메라 감독. 차갑고 완벽주의자지만 진짜 장면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을 가진 여자. 젠더 편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처럼 단련시킨 사람이었어요. 루카 벨라스케즈 41세. 스페인 출신 음향기사. 유쾌하고 농담을 좋아하지만 파리 상하이 등지에서 장비 도난을 당한 경험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현실주의자. 소피아가 CNN 로고가 붙은 하드 케이스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장비 체크 완료했어요. 이번엔 어떤 가짜를 잡아낼까요? 도심 수달이라니 상상만 해도 우스워요. 루카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파리 생강에 수달이 산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비둘기도 기름 범벅인데. 저는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인천행 에어프랑스 항공편, 좌석 번호 12A. 비행시간 12시간 30분. 내일 아침이면 답을 알게 될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 이륙했습니다. 파리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자 승객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가짜를 색출하며 살아왔습니다. 조작된 인터뷰를 찾아내고 연출된 시민 반응을 폭로하고 가짜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박살내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베이징에서 가짜 나무를 심은 것처럼 보이게 한 조작을 잡아냈을 때의 쾌감. 상하이에서 훈련받은 시민들의 부자연스러운 인터뷰를 폭로했을 때의 성취감. 그런 순간들이 제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였어요. 도심에 수달이 산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고 제가 그걸 찾아낼 거예요.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생강에서처럼 진짜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현장에 임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며 빌헬름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또 속지 마라, 알렉상드르. 저는 작게 웃었어요. 속는 건 빌헬름 당신일 수도 있다고요. 1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의 대도시 풍경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대구행 항공편으로 갈아탔습니다. 1시간 남짓한 국내선 비행이었어요. 대구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뜨거운 공기였습니다. 활주로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7월 말 대구의 오후 2시. 온도계는 섭씨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픽업을 나온 한지훈이라는 가이드가 놀랍게도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로슈 씨. 대구 여름은 정말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늘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억양은 서툴렀지만 문법이 정확했어요. 대학에서 불어불 문학을 전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분리대마다 설치된 미스트 분수에서 물이 분사되고 있었어요.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미세한 수증기.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가로수들의 짙은 그늘. 버스에 올라타자 에어컨 바람과 함께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녹지가 많았어요. 원래 이렇게 나무가 많았나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10년 전만 해도 여름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청했죠. 더위를 좀 식혀달라고. 정부에서 한 건가요?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동네마다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거죠. 버스가 시내로 들어갈수록 녹지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사이로 작은 공원들이 보였어요.
교차로마다 설치된 분수에서는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지훈이 제안했어요. 먼저 도시철도 3호선을 타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구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칠곡 경대병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노란색과 파란색 조합의 모노레일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어요. 3호선은 국내 최초 스트래들식 모노레일이에요. 시민들은 스카이레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노레일 차체가 레일을 감싸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고도 10m. 우리는 대구 도시 위로 떠올랐어요. 취재하다 보니 신기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옆을 지날 때 유리창이 자동으로 불투명해지더군요.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지나고 나니 다시 유리창이 투명해졌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촘촘하게 심어진 녹지. 옥상마다 조성된 텃밭과 나무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배치된 작은 공원들. 소피아가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며 감탄했어요. 프레임에서 그늘이 끊기지 않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네요. 루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보다 계획적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것은 쇼가 아니다. 도시 전체에 살아있는 패턴이다. 모노레일이 팔거천을 건널 때 강물이 내려다 보였어요. 맑고 잔잔한 수면 위로 백로 몇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보행로에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어요.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보이는 분수와 수변공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녹지 네트워크. 빌헬름의 트윗이 핸드폰에 떴어요. 하늘길 태우면 다 좋아 보이지. 땅에 내려와서 진실을 봐라. 저는 화면을 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턴은 속일 수 없어요. 연출은 부분적이지만 이건 도시 전체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모노레일이 신천을 건널 때였어요. 강이라고 부르기엔 좁지만 잘 정리되어 있었고 물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양쪽 강변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지훈이 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가 신천이에요. 내일 새벽에 가보시죠. 그때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달이 정말 나타날까요? 보장할 수는 없어요. 야생동물이니까요. 하지만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수성구민운동장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에 지훈이 대구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여름이면 정말 살기 어려웠어요.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건가요? 처음엔 각 동네별로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나무를 더 심고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효과가 나타나니까 시 전체로 확산된 거죠. 관광객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여름을 견디기 위한 시민들의 자구책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와는 분명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일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내일 새벽에 시작될 테니까요. 연출된 쇼라면 새벽 시간대에 허점이 드러날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팀 미팅을 했어요. 소피아가 촬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신천에서 대기할 거예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게 목표죠. 루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시간에 정말 사람이 나올까요? 유럽이었으면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연출이라면 그런 디테일은 놓칠 테니까. 창밖으로 대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새벽 2시. 호텔 로비에서 만난 우리는 조용히 신천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외국인들이 이런 시간에 강에 간다고 하니 의아해했어요. 밤에 촬영하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구는 괜찮아요. 밤에도 사람들이 나와요. 신천 보행로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하지만 신천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길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멀리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야간 조명을 받은 건물들이 물에 비쳐 흔들렸어요. 소피아가 삼각대를 세우며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조명 세팅 완료. 야간 촬영용 렌즈로 교체했어요. 루카가 음향 장비를 점검하며 불안해했어요. 이 시간에 정말 사람이 나올까요? 베이징에서는 새벽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고 장비 도난이 걱정이에요. 파리에서 한 번 당했거든요. 지훈이 벤치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구는 원래 이래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서도 새벽 2시 반에 강변을 걷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여성이 혼자서 조깅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20분 후 정말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강상류 쪽에서 천천히 달려오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에 형광색 운동화,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여성은 저희 일행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완전히 일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숨을 죽이며 셔터를 눌렀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혼자 뛰네요. 10분 후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는 그의 팔에 살며시 기댄 채였습니다. 둘의 대화 소리가 작은 웃음과 함께 바람에 실려 들렸어요. 오늘은 별이 많이 보이네. 응, 구름이 없어서 그런가 봐. 루카가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진짜 안전한 거예요? 강변에 조명도 많지 않은데. 지훈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대구는 여자가 혼자 뛰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CCTV도 많고 주민들이 서로 신경 써주거든요. 새벽 3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40대 중년 남성이 돗자리를 들고 왔습니다. 60대 할머니 두 분이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나오셨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자전거의 LED 라이트가 수면 위에 길고 흰 선을 그었어요. 물결에 반사된 빛이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더위를 피하러 온 사람들. 모두가 저희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외국인 촬영팀이 새벽에 강변에 있는 게 일상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누구도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카메라를 잠시 내리며 말했어요. 이거 연출이 아니에요. 유럽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일상이에요. 저는 준비해온 폭로 멘트를 삼켰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은 연출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게다가 새벽 2시 반부터 4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줄 몰랐어요. 멀리 수면 위로 흰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강변 숲을 사이로는 물고기들이 만드는 파문이 계속 번져나갔어요. 밤에도 살아있는 생태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빌헬름의 메시지가 또 왔어요. 엑스트라를 잘 훈련시켰군. 자연스러워 보이게 연기도 잘하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보며 타임스탬프를 메모했어요. 새벽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총 2시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연출 불가능한 2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순간 더 많은 시민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나왔고 할아버지들이 각자의 짐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교대 근무를 마친 젊은 남성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갔습니다. 10대 학생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몇십 년째 반복되어 온 일상인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편견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진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강과 함께 사는 도시.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을 테니까요. 새벽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6시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12층 복도를 걸으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검은색 가방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어요. 그 가방에는 여권, 현금,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20년간 쌓아온 모든 연락처가 들어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들과 작은 디지털 녹음기까지 모두 들어있었다는 거였어요. 가방이 없어요. 제 목소리에 놀란 소피아와 루카가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소피아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신천 벤치에 뒀던 것 같은데. 촬영할 때 앉았던 그 벤치 말이에요. 루카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미 없어졌겠네요. 벌써 4시간도 넘었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5분 만에 카메라 가방이 사라졌었고 파리 근교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로마에서는 레스토랑에서 화장실 다녀온 10분 사이에 백팩이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여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장 프랑스 영사관에 연락해야겠어요.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현장부터 가보시죠. 혹시 모르니까요. 4시간이나 지났는데 있을 리가요. 그래도 가봐야죠. 대구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택시를 타고 신천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이미 아침 햇살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벽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아침 운동을 나온 중년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벤치가 보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 검은색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벤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 신문을 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돋보기를 들고 기사를 꼼꼼히 읽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안 오길래 지키고 있었지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지켜주신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옆에 앉아서 내 할 일 한 것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황급히 가방 지퍼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여권, 현금, 심지어 작은 녹음기까지. 동전 하나도 빠진 게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4시간이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신문도 읽고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보고. 우리 동네가 원래 그래요. 루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원래 이런가요? 모르는 사람 물건을 4시간씩 지켜주는 게. 지훈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정중하게 소개했어요. 이정호 선생님이에요. 이 근처에서 40년째 사셨대요. 퇴직하시기 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정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대구는 원래 그런 동네라네. 선비 정신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선비 정신이요? 남의 물건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침 햇살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에 얹혔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이 4시간 넘게 제 가방을 지켜준 거였습니다. 소피아가 카메라를 들었다가 조용히 내렸어요. 이런 순간은 촬영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문을 가방에 넣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도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도 거기서 어려움 있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자분이 프랑스에서 공부하신다고요? 리옹 대학에서 건축공학 전공해요. 올해가 3년째네요.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베이징의 의심스러운 눈길들. 파리의 차가운 무관심. 상하이의 계산된 친절. 로마의 소매치기들. 그런데 여기서는 지키는 일이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네. 손자한테 영상통화 약속이 있거든요. 프랑스는 지금 밤이니까 시차를 맞춰야 해서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가로수 그늘 사이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구부정한 어깨와 지팡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 후 루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해요? 4시간 동안 모르는 사람 가방을 지켜준다니. 지훈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생각했어요. 두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경계와 의심, 파리에서 느꼈던 차가운 개인주의.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여기 있었어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수다를 찾아봐야죠.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때일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물 위의 진실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과연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수다를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신천으로 돌아온 건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첫 햇살이 강물을 가로질러 금색띠를 만들고 있었어요. 가방을 되찾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수다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실망하게 될까요? 한지훈이 강변 수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갈대밭 근처에서 가끔 나타나요. 아주 조용히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촬영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피아가 망원 렌즈를 조정하고 루카가 지향성 마이크를 세팅했어요. 혹시 소리라도 나면 바로 도망갈 수 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생동물이니까요. 강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시의 소음은 멀리 묻혀 있었고 강변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나타날까요? 그때였어요. 숲을 가장자리의 그림자가 한 톤 더 어두워졌습니다. 물 위로 조용한 실루엣이 떠올랐어요. 어미 수달이었습니다. 갈색빛 털에 뾰족한 주둥이, 작고 둥근 귀. 물에 젖은 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뒤이어 새끼 2마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미보다 작고 통통한 몸집의 귀여운 새끼들이었어요. 어미가 천천히 선회하며 새끼들을 이끌었습니다. 물 위에서 잠깐 멈춤, 다시 선회. 완전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소피아가 거의 숨을 멈추며 속삭였어요. 지금이에요. 찍어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보다 눈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메모도 잠시 멈췄습니다. 도시는 뒤에 있었어요. 앞엔 강물과 수달 가족만 있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30m 정도였지만 긴장은 전혀 없었어요. 수달들은 우리를 경계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미 수달이 물속으로 잠깐 사라졌다가 작은 물고기를 입에 물고 나타났어요.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끼들이 어미 주변에서 재롱을 부렸어요. 한 마리는 물장난을 치고 다른 한 마리는 어미 등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마치 이런 만남이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문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폭로가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발견이 기록이다. 20년 동안 가짜를 찾아다녔는데 오늘 진짜가 먼저 저를 찾아왔네요. 루카가 음향 장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감탄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있어요. 도시 한복판의 야생 수달이. 수달 가족은 15분 정도 우리 앞에서 유영했습니다. 새끼들이 물속에서 숨바꼭질하고 어미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여유롭게 헤엄치는 모습.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어미 수달이 새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마리가 나란히 수면을 가르며 상류 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물결만 남기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햇살을 받으며 오래 번져갔어요. 한지훈이 조용한 목소리로 한 줄 설명을 더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신천으로는 오염된 생활하수의 유입을 전면 차단했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시민들의 마음으로 지킨 거예요. 벽을 허물고 나무를 심고 강을 생활의 중심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돌아온 거죠. 소피아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 역사에 남을 장면이에요. 도심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요. 저는 메모장을 덮었어요. 빌헬름에게 보낼 반박 메시지를 생각해봤지만 그만뒀습니다. 설명으로는 이 감동을 전할 수 없을 테니까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사람의 시간을 올라가 볼 차례다. 이 도시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3번째 편견이 무너졌어요. 이건 쇼가 아니라 진짜 변화였습니다. 오후 2시 계산성당 옆 90계단에 도착했습니다. 3.1만 세운동길이라는 표지판이 햇볕에 반짝였어요.
돌계단이 뜨거웠습니다. 운동화 밑창으로 대구 여름의 열기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손으로 난간을 잡으니 금속이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한지훈이 앞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구를 내려다보면 이 도시의 DNA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어요. 90개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30계단 정도 올랐을 때 한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소피아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왜 대구에서 먼저 시작됐을까요? 여성들이 비녀를 팔고 남성들이 담배를 끊었죠. 자발적으로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위기가 오면 먼저 움직이는. 60계단 지점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대구 시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1950년 낙동강 방어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지훈이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40km 떨어진 곳이 낙동강이에요. 거기서 버텨냈죠.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도 대구가 제일 먼저였어요. 루카가 헐떡이며 물었어요. 왜 항상 대구가 먼저인 거예요?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습성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지방 도시라서 더 단결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요. 75계단, 85계단. 마침내 90계단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대구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한 프레임 안에 계산성당의 고딕 첨탑, 돌계단의 경사면, 도시 전체에 펼쳐진 녹지, 멀리 신천의 물줄기까지 모든 게 겹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보였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로 나무들이 촘촘히 심어져 있었고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 공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천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척추처럼 곧게 흘렀어요. 강 양쪽으로는 녹지 벨트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파노라마로 촬영하며 감탄했어요. 성당, 계단, 도시숲, 강이 한 화면에 들어와요. 이게 대구의 정체성이네요.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00년 전 아이들이 만세를 외치며 뛰어내려갔을 그 경사. 지금은 나무 그늘이 계단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어요. 이 계단을 뛰어내려간 아이들이 지금의 대구를 만든 건가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온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지형 자체가 역사를 품고 있었어요. 계단 하나하나가 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루카가 도시 전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계획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필요의 도시였네요. 맞아요. 더워서 그늘이 필요했고 강이 더러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한지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나무 심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요약했습니다. 위기는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풍경이 되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 수달이 돌아온 거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편견도 무너졌어요. 이건 일회성 이벤트나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져 온 대구 사람들의 DNA.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정신이 만든 현재였어요.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발견을 세상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 위성 업로드를 위한 편집 작업 시간이었어요. 화면에 타임라인을 열고 원래 대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대구 신천수달의 진실을 파헤친다라는 제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파헤칠 게 아니라 보여줄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대구의 기적수달이 돌아온 도시. 소피아가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았어요. 어떤 스토리로 갈 거예요? 주인공을 바꿔야겠어요. 루카가 음향 파일들을 USB에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폭로 다큐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대구 시민들과 신천이 주인공이죠. 그럼 우리는 증인 역할인 거네요. 맞아요. 발견을 증언하는 거죠. 그때 노트북에서 라이브 방송 알림이 떴습니다. 빌헬름이 독일에서 생방송에 나와 있었어요. 화면 속 빌헬름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을 받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렉상드르 로슈가 또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것 같군요. 정의감 8위일 뿐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럼 대구의 수달도 가짜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시아의 도시 마케팅 전략이에요. 서구 언론을 속이려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이크를 켜고 라이브에 접속했습니다. 빌헬름, 당신이 틀렸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나자 빌헬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 알렉상드르. 현장에서 직접 연결되는군요. 그쪽에서 뭘 봤나요? 저는 천천히 세 문장만 말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여자가 혼자 조깅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4시간 동안 제 가방을 지켜줬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수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빌헬름이 비웃으려 했지만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생방송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도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도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진행자도 흥미로워하며 질문했어요. 로슈 씨, 정말 연출이 아니었나요? 4시간 동안 가방을 지키는 연출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반에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자연스럽게 조깅시킬 수 있고요. 야생 수다를 훈련시켜서 카메라 앞에서 새끼와 함께 헤엄치게 할 수 있나요? 빌헬름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연결을 끊었습니다. 논쟁은 장면이 이기거든요. 소피아가 타임라인을 조정했습니다. 순서를 바꿔봐요. 수다를 클라이맥스 직전에 두고 그 전에 스카이레일의 초록 패턴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의 시민들, 벤치의 가방, 90계단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수달. 완벽한 스토리 아크였어요. 새로운 내레이션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가짜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짜를 발견했어요. 폭로가 아닌 발견의 저널리즘. 가장 뜨거운 도시에서 가장 시원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편집 작업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매 장면마다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인터뷰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동 자체가 더 강력한 메시지였거든요. 대신 그 순간의 정적과 감동을 영상으로만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녹음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도시의 기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대구에 있습니다. 편집을 마치며 생각했어요. 이번 다큐 편집을 마치며 생각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폭로가 아닌 발견의 저널리즘. 편견이 아닌 진실의 탐구.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을 마쳤어요. CNN 본사로 파일을 전송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작품은 특별합니다. 가짜를 찾으러 갔다가 진짜를 발견했어요. 다음 날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작품이에요. 방영 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일주일 후 방영될 예정이었어요. 과연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주일 후, 파리 시간 저녁 8시. CNN 프라임타임에 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파리 작업실에서 소피아와 루카와 함께 방송을 지켜봤어요. 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스카이레일의 초록 패턴이 첫 장면으로 나왔어요. 모노레일에서 내려다본 대구의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졌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도시에 수달이 사나요? 이런 도시가 실제로 존재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었을까요? 새벽 신천 장면이 나오자 반응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여성이 혼자 조깅하고 노부부가 산책하는 모습. 강의 평온한 표정이 도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새벽 2시 반에 여자가 혼자 뛴다고요? 우리 동네는 낮에도 무서운데. 이런 안전한 도시가 정말 있나요? 이정호 할아버지가 가방을 지켜주는 장면에서는 채팅창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분의 우리 동네가 그래요라는 말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감동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눈물이 나네요. 이런 공동체 정신이 아직 남아있다니. 제가 잃어버린 미래가 저기 있어요. 90계단에서 내려다본 대구 전경이 나올 때 한지훈의 설명이 내레이션으로 깔렸습니다. 위기가 오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나무를 심고 강을 살렸어요. 역사가 현재와 이어지는군요. 100년 전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네요. 마침내 클라이맥스 장면이 나왔어요. 수달 가족이 신천에서 헤엄치는 모습. 채팅창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말이 사라지고 물결과 감동만 남았습니다. 어미 수달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 새끼들이 물장난치는 모습. 그리고 세 마리가 나란히 헤엄쳐가는 마지막 장면. 제 목소리로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대에 가장 시원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강물도 맑아지고 수달도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도시의 기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댓글이 폭발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도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장 나무부터 심어야겠어요. 대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CNN 아틀랜타 본사에서였어요. 로슈 씨, 엄청난 반향이에요. 시청률이 예상의 3배를 넘었고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소피아가 노트북을 열어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트렌드 1위가 대구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대구 모델이라는 키워드도 급상승하고 있어요. 루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빌헬름 반응 봤어요? 완전 조용해졌네요. 정말로 빌헬름은 방영 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랜 라이벌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르몽드 한국 대구, 유럽 도시들의 새로운 모델. 가디언 폭염 시대의 해답. 동양의 작은 기적. 엘파이스 수달이 돌아온 도시. 바르셀로나도 가능할까?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빌헬름 슈나이더가 놓친 진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파리 시의회에서는 센강변에 더 많은 나무를 심자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슈프레강 생태 복원 프로젝트 예산이 승인됐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대구 모델 연구회라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밀라노, 암스테르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한 대구 모델 연구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했어요. 독일 환경부에서는 대구시와 직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럽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겠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지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어때요? 갑자기 유명해진 기분이? 글쎄요. 조금 어색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신기해하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다들 예의 바르게 구경하고 가세요. 시민들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더라고요. 그 대답이 너무나 대구 사람다웠어요.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3개월 후 저는 다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어서인지 훨씬 상쾌했어요. 이번에는 검증자가 아니라 친구로서요. 신천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외국 관광객들도 늘었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출되지 않은 진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달 가족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끼가 3마리로 늘어났어요. 더 많은 개체가 신천에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도 다시 만났어요. 여전히 같은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요즘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다들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가 불편할 게 있나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손자가 프랑스에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해졌다고요? 당신이 만든 영상 때문에 리옹에서도 한국 대구에 대해 관심이 많대요. 손자가 자랑스러워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찾은 건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었어요. 사람을 믿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자연과 함께 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수달이 돌아온 도시를 만든 거였습니다. 6개월 후 빌헬름도 결국 대구를 방문했어요. 그가 독일 주간지에 낸 특집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내가 틀렸다. 대구에서 미래를 보았다. 기사에서 빌헬름은 이렇게 썼어요. 20년간 냉소주의로 무장했던 내가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알렉상드르 로슈가 옳았다. 때로는 진실이 편견보다 아름답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대구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대구 방식이라는 용어가 도시계획 분야의 새로운 개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구 사람들은 여전히 담담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자신감, 자랑하지 않는 품격, 변하지 않는 일상. 저는 마지막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시원한 지혜를 배웠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강물도 맑아지고 수달도 돌아온다. 데프리카라고 불리던 도시가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20년간 가짜를 찾아다녔던 내가 마침내 진짜를 발견한 이야기. 그 진짜는 멀리 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일상 속에, 그리고 흐르는 강물 속에 있었다. 1년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폭로가 아닌 발견을 목표로 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희망들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였죠. 대구에서 배운 교훈 하나.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20년간 의심으로 무장했던 제가 신뢰를 배운 곳. 냉소주의자였던 제가 희망을 발견한 곳. 그곳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대구였습니다.